네, 2020년 10월 27일 아침 8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엑소의 레이 그리고 SFX의 빅토리아 등 중국인 연예인의 한국 활동을 제재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어떤 배경 때문에 활동 제재 청원까지 나온 걸까요? 중국이 6.25 전쟁에서 북침을 지우고 남한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는 항미 원조 전쟁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데 중국인 K-팝 스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 문제를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임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중국이 주장하는 항미 원조 전쟁, 미국을 막기 위해서 조선에 도움을 줬다는 게 그 뼈대인데, 그런데 BTS의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 이후에 중국 네티즌들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았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미 원조라는 말은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지원한다 이런 뜻인데요. 예. 중국에서는 이제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을 이제 부르는 중국식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BTS가 이달 초에 이제 벤플리트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은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 그러니까 미8군 당시 사령관이었습니다. 예.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이었기 때문에 BTS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올해가 또 한국 전쟁 70주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함께 겪어온 고난의 역사, 또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제 생각엔 조금 이제 과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전쟁 당시에 1950년이죠. 10월 바로 25일입니다. 엊그제 날짜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을 해서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 당시에 중국군도 사실 한 15만 명이 넘는 그 군인이 네. 희생됐다고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입장에서는 왜 이런 문제는 보질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한중 수교가 1992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수교를 하던 시점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중국이 한국의 이제 적국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우방국이 됐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쟁 당사국들 간의 수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서로 사과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든지 이런 어떤 선결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요. 예.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북한이 또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너무나 또 확고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짓지 못했던 게 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매듭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요즘 중국에서 북한의 남한 침략 이 부분은 쏙 빼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모습 보이는 거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에 관해서 중국이 네. 이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네. 이제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서 싸웠다 이렇게 이제 중국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제국주의라는 거는 다 아시는 대로 미국을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침했다는 어떤 전쟁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함구하면서 네. 나중에 미국하고 유엔이 참전하는 걸 이제 침략했다 이렇게 이제 네네네. 규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미국 대 중국의 구도로 이 사건을 몰아가야만 하는 이유, 예. 혹은 역사적 사실을 오늘날의 문제하고 결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무역이라든지 정보 분야라든지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을 동원해서 오늘날의 상황을 설명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 하는데 활용하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 중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시진핑 주석의 어떤 권력 강화라든가 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급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내부 문제를 이제 어떤 출구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게 중국 내부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애국주의
대한 선전, 네. 운동 이런 걸로 최근 경향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전쟁이 굉장히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은 뭐 항미 원조 지난 또 25일이 70주년이다. 이렇게 뭐 기념하면서 또 웨이보에다가 지원군 항미 원조 작전 70주년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자 이런 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캠페인에 엑소의 레이, FX의 빅토리아, 프리스틴의 주결경, 우주소녀, 성소, 선희, 미기 등 유명한 K-팝 스타들도 같이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남침물 부분을 뺀 것인데 이게 뭐 동조한다. 그러면 역사 왜곡에 일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마 이제 중국인으로서는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예. 그런 의식이 이제 딱 머릿속에 어떤 박힐 정도로 이미 굳어져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민족주의 교육 혹은 애국주의 교육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중국인 출신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은 하지만 결국은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대중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운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중들, 중국의 네티즌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K-팝 스타들이기 때문에 또 한국의 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연예인들이 좀 한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한국의 역사에도 알 만큼 알 텐데 뭐 이런 뭐랄까 기본적인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 기대를 저버린 것 때문에 뭐 제재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개인의 판단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개인의 판단 이면에는 분명히 어떤 국가적인 교육 시스템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교육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그런 필요는 또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이제 6.25 전쟁은 남침이다. 이런 식 주장을 하면서 그 중국의 항미 원조 전쟁에 대한 띄우기에 같이 지금 발맞추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평양양 남도 중공군 열사능을 찾았고요. 거기서 그 중공군에 당신은 중공군이었으니까요. 중공군의 6.25 참전 기념하기도 했는데 이게 중국과 우호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하고의 관계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중에 중국과의 관계를 당장은 우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제 중국의 도움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순망치한이라는 사자성어로 많이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성어의 기반이 되는 역사가 바로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여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활용해서 오늘날의 이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6.25 전쟁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요.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규정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미 국무부 대변인이 또 반박을 했어요. 6.25는 북한의 당연히 남한 침략이다. 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은 한반도에 참화를 불러왔다. 이렇게 했고요. 자, 지금 우리 한국 전쟁, 이제 한반도의 아픈 전쟁의 역사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 중국 두 나라가 이제 기싸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이 어제부터 공산당 19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전체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제 공산당 내부에서의 지위와 권력을
강화하는 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라는 규정을 개정해가지고요. 네.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총서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번 회의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경제는 네. 자립 경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강한 중국의 모습을 내부적으로 보여주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는 시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은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조금 이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네. 미국 입장도 보면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역시 이제 밖으로는 강한 미국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쨌든 두 나라가 모두 자국 국민들을 통합하면서 네. 또 외부적으로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선명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처절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싸움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항미 원조 전쟁에 대한 이제 반박이 이제 커질수록 그 한한령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중국과의 관계 또 경색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한령은 이제 아직도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근데 네. 여전히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에서 BTS 굿즈 택배가 아직 배송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도 보면 그동안 이제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어왔던 어떤 다양한 문화 갈등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2002년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중국의 프로젝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또 공자가 한국인이라느니 아니면 뭐 단오절을 한국이 뺏어갔다느니 네. 뭐 이런 그 다양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특히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2, 3년 주기로 네, 네. 적을 때는 빠를 때는 1, 2년 주기로 해서 계속 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중에서 정말 어떤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흘러가고 또 묻히는 경향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려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네네. 역사 문제만큼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계속 해마다 돌아오고 있고요. 또 정확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하고 해석의 문제도 논쟁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중국이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을 기념한 연설에서도 한국을 이제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미국을 겨냥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어떤 한중 갈등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다만 이제 민간에서 특히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신뢰에 금이 가는 현상 또는 우정에 금이 가는 현상은 조금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6.25 전쟁 이런 역사 왜곡 멈추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역사를 정확하게 알리는 작업을 좀 더 다양하고 또 네네. 정교하게 예를 들면 해외에다가 이런 문제를 더 열심히 알리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한테는 뭐 천군만마 같았던 유엔 참전국 16개 나라가 우방으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정부가 나서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민간이 주로 이제 좀 맡아가지고 네. 이런 그 유엔 참전국들하고 공동으로 연대를 한다든지 해서 역사적 사실을 더 정확하게 네. 알리고 기록하는 일들을 좀 찾아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국가적 차원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다양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알려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임 교수님도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뭐 네. 기회가 되면 저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올해 들어 사망한 택배 노동자 벌써 13명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택배사 측도 노동자의 안전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당연히.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줄일 방안으로 한진택배에서는 심야 택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찬희 택배연대노조 울산 한진택배 지회장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직함이요. 지회장님이 울산 한진택배 지회장입니다. 예. 그럼 한진택배에서 근무를 얼마 동안 해오신 겁니까?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8년이요. 예.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택배 노동자의 하루 일과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특히 이제 택배 노동자가 원래 할 일이 아닌데 분류 작업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까? 아침 한 7시부터 이제 분류 작업 시작해가지고 오전 시간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 오후에는 어떻게 보면 간선차가 늦게 온다 그러면 오후 한 2시, 3시까지도 분류 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예, 그러면 분류 작업도 하고 또 이제 또 이른바 상차, 하차라고 하잖아요. 이런 작업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분류 작업 끝나고 이제 상차 분류 작업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배송 업무를 하잖아요. 배송 업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지파 같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레일위로 또 올리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택배 노동자라면 사실 말 그대로 택배니까 배달만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송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택배 나서는 시간은 결국은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시작하는 게 많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게 벌써 13명이 돼버린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난 10일에 또 한진택배 노동자 한 분이 또 사망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십니까? 이런 거 지켜보시면. 그거 보고 이제 일단 동력에서 이제 죽음 앞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됐다라는 게. 그런 게 좀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 보면 코로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명절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과로사 문제 우리가 많이 제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의 무관심이나 무대응으로 일반했던 택배사들이 많이 화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나마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한진택배에서 업계 처음으로 심야 택배 11월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했어요. 이거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심야 택배 10시 이후라.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희 사는 지역에서도 보면은 제가 새벽에 나올 때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밤늦게 자정 넘어서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심야 택배 경계가 좀 상당히 좀 모호하죠. 10시 이후에 거는 내일 해도 된다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아침 7시부터 분류 작업을 갖다 시작을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일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일을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노동 시간이 하루 15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당 90시간이 된다는 얘긴데 이게 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이나 이런 데 분류 작업이나 이런 걸 갖다 분류와 배송이 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10시까지라는 건 주당 10시간을 15시간 갖다 일하는데 하루에 15시간 갖다 일한다라는 게 좀 그게 실질적인 대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대체감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 시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더 당겨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송을 갖다가 일찍 나갈 수 있게끔 오전에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을 갖다 나눈다라거나 이게 확실히 경계가 그어져야지만이 이제 그게 이제 솔직히 저희가 배송 업무라 노동 시간이라는 게 단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동 시간을 갖다 15시간을 갖다 기준을 잡고 그 이후에 15시간 하고 15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좀 쉬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출퇴근 시간도 포함이 되진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침 7시를 하면 저희가 5시 반이나 이렇게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10시까지 배송을 하고 집에 간 다음에 11시가 넘고 12시 되면은 결과적으로 쉬는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일단은 생각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한 것 같은데 현장하고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아직 네. 많이 부족하다. 예, 예, 이걸로는. 자, 또 근데 이제 자동화 분류는 아니지만 사측에서는 그 분류 인력으로도 1,000명 투입한다고 했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분류 작업 같은데. 예. 뭐 이거로 좀 어떻게 과도한 업무 이거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1,000명. 이것도 예. 전국에 수백 개 터미널이 있는데요. 한진에. 예, 수백 개 터미널이 있는데 그 1,000명이라는 인원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현재 뭐 자동 분류기가 도입이 되지도 않나 있는 상태에서 1,000명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을 갖다가 산출이 된 건지 좀 약간 의심은 좀 되고요. 의심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역계 1위가 예를 들면 CJ잖아요, 그죠? 예, 거기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다 보고 CJ에서 예를 들어 4,000명을 갖다 투입하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점유율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 4분의 1 정도 되니까 우리는 1,000명 투입하겠다. 이런 그냥 단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기 위해서 진짜 1,000명을 넣어가지고 택배 노동자들이 편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지를 갖다가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8명당 평균적으로 보면 8명당 1명이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분류 작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3명이서 한 조, 2명이서 한 조로 해요. 그러면 자기 자리, 옆자리 이렇게 해서 일한 사람들이 1년이 넘고 3년이 넘게 일을 하다 한 사람들도 버거워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버거워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류 작업 인원이 8명당 1명꼴로 지원을 준대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그게 도움이 될까? 그러면 실질적인 도입이 뭐가 되냐면은 아싸리 분류 작업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은 분류 인원을 갖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갖다 투입이 필요한 상황은 맞고요.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하차 출발을 할 수 있는 하차를 갖다 끝내고 오전에 출발할 수 있는 출발을 갖다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량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직영지사나 이런 투입을 갖다가 해가지고 좀 물건을 갖다가 배송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생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배송할 수 있게끔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또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라고 봐요. 직영기사나 분류 작업 인원을 갖다 추가적으로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아요. 현재 많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지금 김찬희 택배연대노조 울산 한진지회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택배연대노조에서 근본적으로 그래도 어떤 스스로 어떤 제시할 만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그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좀 서로 소통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통을 갖다가 하려고 해도 이제 사측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지금 현재는. 그걸 소통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주변이나 여론이나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대책안을 갖다 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대화를 갖다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택배연대 노조와 어떤 적극적인 대화나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개선책을 내놓긴 하는데 그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랑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라도 어떤 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걸 몇 가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가 필요하다. 자동 분류기는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자동 분류기는 당연히 도입되는 게 맞고 그다음 업계 1위나 옆에 이제 같이 CJ를 갖다 비교를 갖다 해보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거기는 이제 보면은 직영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회사도 회사로 기업 대 기업으로 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계약을 갖다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물량을 갖다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중량 화물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량 화물을 갖다가 저희가 시간 내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중량 화물도 쉬지를 않고 그냥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엄청난 힘이 많이 필요해요. 중량 화물이라면 몇 킬로그램 정도 이상? 25kg 이상의 뭐 저기 길이나 한 2m까지도 오고 2m가 넘는 물건도 오고 막 25kg, 30kg까지도 막 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 소형 냉장고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내려와요. 소형 냉장고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갖다가 뭐 저희가 뭐 시간당 뭐 한 30개를 갖다 쳐야지만이 겨우 이제 한 10시 뭐 10시간 배송한다. 뭐 9시간, 7시간, 8시간 배송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럼 그런 물건도 뭐 계단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도 그런 거 갖다 들고 어떻게든 뛰어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체력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더. 이제 올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들 분 중에 그 산재 제외 신청서를 이제 회계법인이 작성하게 했다. 이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예. 예.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재 제외. 네. 제외 신청서를 갖다가 회계법인이 알아서 그냥 뭐 대필했다라는 거. 지금 뭐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게 아직까지 잘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뭐 적용제외를 갖다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전체 다가 그렇다라는 거는.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자동 분류기기 설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로사 사망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당장 지금 좀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거. 가장 시급한 거요. 과로사를 막아야 된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보면 솔직히 근로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 근로시간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분류 작업이나 이런 게 분리가 된다면은 그것만 해도 솔직히 이제 저희가 배송 업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힘은 덜 들죠. 아침부터 이제 한 대여섯 시간을 갖다가 뭐 길게는 한 7시간까지도 이렇게 분류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힘든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찬희 택배노조 울산 한진 지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그리고 화끈하게 뜨겁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루 쉬고 오시더니 갑자기 뜨겁게 화끈하게까지 추가됐네요. 하루 쉬고 온 거 아니에요. 저 봉사하다 왔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맨날 손흥민 얘기만 하냐 할 것 같은데 오늘도 쏜모닝입니다. 또 쏜모닝이에요? 네, 방송 준비하느라 겹쳐서 못 보셨죠? 못 봤죠. 근데 어쨌든 안 질립니다. 얘기했어요. 네.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설마 또 했는데 또 넣습니다. 손흥민 선수 하면 사실 제일 기억나는 골 아마 지난해 70m 넘는 폭풍 질주 끝에 넣었던 원더골이겠죠. EPL 올해의 골로 뽑혔던 그 골의 제물 번리였습니다. 번리를 상대로 오늘도 천적 이름값을 톡톡히 했어요.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답답하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촘촘하게 두 줄 수비로 맞서가지고 뭐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 뭡니까? 긴 침투 패스 찌르면 막 달려나가가지고 원샷 원킬로 넣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공간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 했는데 골을 결국에 세트피스로 넣었습니다. 0대 0이던 후반 31분 머리로 결승골을 뽑았는데요. 라멜라 선수가 코너킥을 찼고요. 단짝인 해리케인이 머리로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가 쓰러지면서 집념으로 머리로 골을 넣었습니다. 좀 보면 빨려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빨려 들어간다. 네,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어요. 골대에서 진공청소기가 있어서 빨아들인다. 자, 보면은 계속 번리해 보니까 말씀하신 재물. 그러면 이게 혹시 한자로 뭐 불사르다. 번자가 아닐까. 손흥민 앞에만 쓰면 다 불타버리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 저희가 지금 함께 짚어본 것만 해도 벌써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번리 그거 70m 질주에서 가는 거 직접 그때 봤었거든요. 생방송으로. 그쵸. 저럴 수가 없는데 이상한데. 그때 뭐 보면 저도 그때 당시에 생방송 들을 때 보면은 그 해설자들도 그럴 리가 하면서 했는데 센세이셔널 월드 클래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함께 짚어본 골 벌써 10월에 몇 골이에요 벌써 이게?
10월 내내 넣습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웨스트햄전, 또 유로파리그 라스크린츠전에 이어 오늘 번리전까지 10월에 열린 모든 경기에서 골맛을 봤습니다. 4경기 연속 득점인데요. 오늘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시즌 10골을 꽉 채웠습니다. 9수도 없었어요. 9경기 만에 10골 도움 4개입니다. 사실 기세가 좋았던 전 시즌 또 전전 시즌에도 10골은 12월에나 밟았거든요. 정말 빠릅니다. 최단 경기 최다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한 시즌에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게 2016-17 시즌 21골이거든요. 벌써 절반을 채웠습니다. 시전발. 네, 여기서 또 이제 또 한껏 또 저희가 또 취해야 되는 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8호 골이 됐어요. 6경기 8호 골. 에버턴의 칼버트 르윈을 제치고 EPL 득점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손흥민 선수의 이 한 골을 잘 지켜서 이겼고요. 리그 5경기 연속 무패로 5위로 도약했습니다. 네. 지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이 코너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오늘도 역시 기대만큼이나 동접자 수 막 올라가고 있겠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야구 얘기도 해볼게요. 정규리그 이번 주가 끝이지 않습니까? 네. NC가 우승? 네, N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1위를 하면서 한국 시리즈 직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5강팀 순위는 여전히 안개 속이에요. 막 경우의 수에 막 승률을 소수점까지 따지고 있는데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LG와 KT가 경쟁 중인데 끝까지 갈 때까지 갈 것 같아요. LG는 2경기, KT는 4경기 남았는데 KT가 역전 2위 하려면 LG보다 2승을 더 챙겨야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LG 팬들은 유광 점퍼에 슬슬 광을 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항상 또 고춧가루 부대 이 얘기 나옵니다. 네. 어느 팀이죠? 한화인데 모든 종목에서 사실 시즌 막판 고춧가루 부대가 나옵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팀들이 느닷없이 미친 존재감을 발휘하는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꼴찌 한화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과 격돌하고요. 한화가 내일은 LG, 목금에는 KT와 만납니다. 2위 싸움 중인 팀들이라 한 번의 패배도 사실 치명상인데 최하위와 만나는 거잖아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한화로서도 마음고생 많았던 이른바 보살 팬들 그리고 또 지난주 은퇴 선언한 선배 김태균이 당부한 도전 정신 뭐 이런 걸 위해서라도 바짝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또 팀 그거 말고 팀 성적 말고 선수 개개인별 기록도 관심인데요. 현재 다승 단독 선두가 두산의 알칸타라 선수입니다. 19승이에요. 근데 20승 투수가 정말 귀하잖아요. 상징적인 숫자인데 로테이션 상으로는 30일 키움전에 등판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 5위 두산이 4위, 5위로 끝내서 시즌을 마친다면 11월 1일 날 와일드카드 결정전 첫 판이 열립니다. 여기에 에이스니까 당연히 알칸타라 선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헬로윈 다음 날, 만성절 그날에 도전할지 아낄지 이걸 또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프로야구 전설 LG 박용택 선수가 30일에 인천 SK 행복 드림구장에 마지막 나들이를 갑니다. 대부분 구단이 송별식을 해줬는데 어떤 인사 건넬지도 주목됩니다. 요즘 은퇴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내일은 참 이제 오늘 뭐 스포츠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마치고 가야 되는데 내일 대신 대타가 나온다고요? 네, 내일은 프로축구 K리그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전주에서 소회를 밝히는데요. 잘 가서 취재하고 오겠습니다. 전주 가시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YTN 스포츠부 기자였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습격하기 직전 세계 여행을 재빨리 마치고 돌아오신 청년시민운동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와 뉴스를 통해서 세계 여행을 떠나봅니다. 이동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사 가져왔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2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개요? 네. 하나는 할로윈데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이 비상이다. 헬로윈? 네, 그렇습니다. 요거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엽기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카타르 공항에서 호주 여성들이 강제로 자궁 검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카타르 공항에서 이런 황당한. 자, 그러면 상당히 황당하죠. 도대체 무슨 검사하길래? 이 사건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난 10월 2일 정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하마드 공항 그 화장실에서 미숙 아이로 태어난 갓난 아기가 발견된 겁니다. 카타르 도하 공항에서요. 그래서 당국이
그 아이를 발견한 그 즉시 친모를 찾기 위해서 네. 동분서주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중심으로 그 동선에 접근 가능했던 승객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가서 주변에 앰뷸런스를 다 배치해 놓고 여성 승객들을 내리게 해서 자궁 검사를 실시한 거예요. 네. 뭐 이런. 그래서 호주인 여성 13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호주 언론에다가 이걸 알리고, 그래서 그저께,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된 건 10월 2일인데, 이제 한 달이 거의 지나서야 이것이 문제화된 겁니다. 아니, 이제 카타르는 뭐 우리가 그냥 선입견 자체가 돈 많은 나라, 부유한 국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보통 부유한 국가라면 그렇더라도 중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약간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죠. 이 호주 여성들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강제로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어떤 여성의 지위, 여성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 뭐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카타르가 어떤 나라인지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생소할 수도 있고 이제 알려진 게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는 예를 들면 에너지, LNG, 천연가스 이런 게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보유량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수입을 이 나라로부터 LNG 수입 1위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고 그 위치가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 국가에서는 나름대로는 이 돈도 많고 하니까 목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땅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경기도 정도 크기에 한 270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자국 인구가 3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굴러가는 나라예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인이 27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인도인이 54만 명, 거의 2배에 달하죠.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기형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보니까 중동 국가 가운데 보면 이제 이민자들이 보통 노동자도 많이 일을 노동자로 와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자국인들은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뭐 스리랑카, 그렇죠. 뭐 인방파라고 해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는 세습군주입니다. 세습군주. 그다음에 거의 그냥 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긴 하는데 왕이 임명하는 게 15명. 그다음에 선거로 뽑히는 게 30명인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체육관 선거하듯이 민주주의를 표방은 하지만 흉내만 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외국인들이 잘못하게 되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소득이 GDP가 한 7만 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직접 이제 그 근처 중동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는 거의 10만 불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이게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교육비, 집세, 수도료, 전기세 이런 거 내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유학 간다고 하면 유학 비용에 생활비, 집세까지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 돈을 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국민으로서는. 근데 이제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도 부족하고 자국 국민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비율이 그리고 이제 군대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주로 도입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여성 문제의 지위 이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랍 국가의 특징으로 이것이 여기가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100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을 함부로 쳐다보거나 스킨십을 해서도 안 되고 여성과 미팅을 할 때도 문을 열고 해야 됩니다. 밀실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은 히잡을 학교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녀 분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성비 불균형이 또 일어납니다. 여성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남성의 수가 265명. 이게 뭐 그냥 2배, 뭐 3배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치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보면 저도 카타르 도하 잠깐 거쳐서 쿠웨이트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보면 현지에서 남녀 젊은 사람들이 거의 그나마 접촉할 수 있는 곳이
백화점 같은 곳이. 아,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쪽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뭐 연애를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외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 불화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는 또 저 2년 뒤에 또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세계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소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땅덩어리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다가 경기장을 막 지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막 다른 나라들에서 와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로 지금 경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끝나면 컨테이너 다 이렇게 경기장을 다 이렇게 뭐랄까 분리하는 거죠. 그래갖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카타르에서 일어나는 황당한 이 검사 이만큼만 저기 얘기 나누고요. 다음에 저건 얘기해 보죠. 헬로윈데이 이게 지금 이번 주말 토요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또 뭐 제4차 뭐 대유행 온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것도 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4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망자가 하루에 5,000명 이상, 5,300명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누적 사망자 수가 110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115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헬로윈이 오게 되면 사람을 모이게 하는 유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다시 팬데믹 확진자가 확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저 헬로윈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왜 이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보면은 이번 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로윈 때문에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지금 나이트라 클럽에서 막 하필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축제 파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방역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무슨 추석이나 설날처럼 이게 보편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것이 문화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클럽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이벤트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 특정 업소 이런 데들을 통해서 이제 이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하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헬로윈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종교적으로 처음 시작이 된 건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현재는 사실은 기업의 마케팅 수단의 어떤 무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소비되고 있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헬로윈데이가 원래 그 말씀드린 이제 원래 11월 1일이 만성절 아닙니까? 그렇죠. 만성절 그 전날을 이제 이 뭐 헬로윈데이를 잡아서 한다. 이게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약간 희미한 기억인데 그 종교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원래 아일랜드 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만성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축일이라고 하는 건데 성인이 죽은 날을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죽은 날을 왜 기리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거꾸로 보면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로 들어온 태어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일을 비슷한 거죠. 그리고 할로윈은 그 전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야제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 세계의 문화와 이렇게 섞이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업들이 가담하게 됐고 지금의 이제 축제나 이제 이런 즐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모양을 띠게 된 거죠. 이게 아일랜드에서 태동한 거라면 당연히 이제 기독교 초기에는 뭐 이교도의 어떤 전통 문화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그러면 기독교 문화라는 게 포섭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헬로윈을 우리가 홍대 앞 뭐 근처 클럽에서 즐기는 방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향유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다시 재확산의 어떤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네요. 네네네. 이거 당국에서는 이거 당연히 긴장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특히나 토요일 날 날짜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홍대, 신촌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각 지방 기초정부에서 나서서 계속 그런 그 이벤트를 확산시켜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지침을 정하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좀 자제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윈 자제하겠습니다. 자제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안개도 짙고요. 또 초미세먼지도 짙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호흡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